여러분은 회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비슷하실 겁니다. 뭐랄까, 어두운 방이나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막 눈물을 훔치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감정적인 장면 말이죠. 네, 맞아요. 보통은 아주 무겁고 슬픈 분위기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그렇죠. 마치 내가 써내려간 인생이라는 문서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타를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든 수정액으로 빡빡 지워보려고 괴로워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2000년 된 고대 단어가 사실은 당신의 감정이나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다룰 아주 핵심적인 반전이죠. 네네. 오히려 이 단어가 당신의 뇌 속에 깔려있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생각의 OS 자체를 완전히 포맷해버리라는 아주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면요? 자, 이 놀라운 통찰의 세계로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의 그 유명한 문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 숨겨진 진짜 코드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감정의 찌꺼기를 치우는 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기반 자체를 갈아엎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 진짜 파고들수록 놀랍지 않나요? 정말 파고들수록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와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이 문장은 단순한 종교적 반성문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네네, 종교적인 의미 그 이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현대 존재론적 철학, 그리고 심리학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맞닿아 있는 아주 거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 과거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니?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대체 누구의 생각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아주 서늘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와, 누구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처음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당연히 내 생각으로 살지. 누구 생각으로 살겠어? 하고 반문하실 텐데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단어의 해부학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번역하는 고대 그리스어가 바로 메타노에오잖아요. 이 단어의 유전자를 좀 분해해 보면 그 의미가 확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어원을 해체해보면 이 단어가 원래 품고 있었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메타노에오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군요. 맞습니다. 먼저 뒤에 붙은 노에오는 생각하다,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그 앞에 붙은 전치사 겸 접두사 메타입니다. 아, 메타. 우리 일상에서도 메타버스나 메타데이터 같은 단어로 진짜 흔히 쓰잖아요. 네네, 바로 그 메타입니다. 이 메타는 맥락에 따라 함께, 넘어서 혹은 이후에 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언어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점이죠? 이 메타라는 접두사가 동사와 결합할 때는 그 단순한 미세 조정이나 약간의 상태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이동이나 전환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잠깐만요. 미세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이동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뉘앙스 차이인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좋은 질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의 다른 단어들을 보면 이 패턴이 아주 확실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바이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걷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냥 두 발로 걷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베타가 붙어서 메타바이노가 되면 걷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거나 보폭을 바꾼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예 장소 자체를 이동하다. 즉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존재의 기반을 옮긴다는 뜻이 되죠. 아, 그냥 걷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아예 서 있는 땅이 바뀌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디도미는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메타디도미가 되면 단순히 물건을 건네는 게 아니라 권리나 소유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넘겨주다 라는 아주 큰 차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하, 그렇군요. 철학에서도 물리적 세계, 즉 피직스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그 근원적 학문을 우리가 메타피직스, 즉 형이상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역시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다듬거나, 내가 어제는 나쁜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은 착한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의 내용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내용물의 교체가 아닙니다. 사유가 일어나는 그 지평 자체를 넘어서고 전환하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요구인 셈이네요. 여기서 저는 현대 심리학의 핵심 개념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개념인가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가 단순히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하고 내 생각 자체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관찰하는 능력이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의 가장 정확한 현대적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네요. 우리가 컴퓨터로 열심히 문서 작업을 하다가 오타가 딱 났을 때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글자 몇 개를 지우는 거? 그건 단순한 후회나 반성입니다. 그렇죠. 표면적인 수정이죠. 그런데 메타노에오는 그 작업을 아예 멈추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잠깐, 내가 지금 한글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 워드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 아니, 애초에 내가 왜 이 문서를 작성하고 있지? 이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한계는 뭐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즉, 생각의 기반, 내 뇌의 운영체제 자체를 아주 의식적으로 성찰하라는 뜻이군요. 와, 그 컴퓨터 프로그램 비유가 아주 탁월하네요. 오타 수정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인지와 전환인 겁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딱 이 지점과 연결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로마서요? 거기서 뭐라고 하죠? 바울은 거기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립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도덕적인 잣대로 오해하기 쉬워요. 맞아요. 보통 육의 생각이라고 하면 막 남을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나쁜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헌금 잘하고 남을 돕는 착한 생각이라고 단순하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원적 맥락에서 보면 그게 전혀 아닙니다. 착하고 나쁜 생각의 교환이 아니라 사유가 서 있는 기반, 즉 뇌를 지배하고 있는 운영체제 자체를 육의 경로에서 영의 경로로 존재론적으로 이동하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생각의 OS를 윈도우에서 맥으로 혹은 리눅스로 아예 싹 다 갈아엎으라는 뜻이군요. 깔라는 뜻이죠. 생각의 자리를 그 OS 자체를 이동해야 한다.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의 기반을 통째로 이동해야 한다면 대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기본 OS, 우리가 시급히 벗어나야만 하는 그 낡은 기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다루는 자료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듣는 분들에 따라 조금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통찰을 담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 뼈아픈 통찰이요? 긴장되는데요? 분석에서는 우리가 시급히 벗어나야 할 그 기존의 기반을 타다자라는 심리학적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성장하며 세상을 배우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외부의 것들을 내 안으로 복제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공의 기준, 미디어가 매일 보여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사회의 굳어진 규범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무수한 타자의 목소리들이 우리 의식 안으로 그냥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막 타자의 데이터가 내 하드디스크에 끝없이 다운로드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진화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너무나 모범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한다는 겁니다. 아, 너무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주 묘한 착각에 빠집니다. 분명히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의지로 선택했다고 찰떡같이 믿었는데 그 기저를 가만히 파헤쳐보면 사실은 내 안에서 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타자가 생각한다. 와. 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나에게 원했던 것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타자자에 지배당하는 삶, 즉 낡은 OS의 실체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지점에서 제가 좀 예민한 딴지를 걸고 싶은데요. 지금 타자자아가 문제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어떤 현실이죠?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스폰지처럼 잘 흡수하고 부모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고 또 정해진 트랙을 아주 훌륭하게 따라가는 사람. 우리 사회는 보통 이런 사람을 우등생이나 엘리트라고 부르고 박수 쳐주지 않나요?
아, 그렇죠. 칭찬을 한 몸에 받죠. 취업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연봉도 높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아주 착실하게 가져다주는 이렇게 훌륭하고 최적화된 OS인데 이 타자 자아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현대 사회를 살아남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스펙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반론입니다. 사실 타자자의 OS로 살아가면 겉으로는 엄청난 사회적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 소리를 듣고 실용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거둘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제일 바라는 삶이잖아요.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길이죠. 하지만 이 논의가 심리학과 존재론의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우등생의 길 끝에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존재론적 공허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잠깐, 공허와 불안이요? 다 가졌는데 왜 공허하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 삶의 알맹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진짜 나라는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없다? 네, 사회라는 타자가 건네준 원본 문서를 그저 흠집 하나 없이 찍어내는 아주 고성능 복사기로 평생을 산 것과 똑같으니까요. 복사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컬러 인쇄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해낸다 한들 그 복사기 스스로에게 무슨 존재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와, 고성능 복사기. 그 비유가 진짜 무섭도록 와닿네요. 듣고 보니까 문득 제 20대가 떠오릅니다. 오, 오스트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한때 전혀 흥미도 없는 전공을 막 밤새워 공부하면서 스펙을 쌓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그게 성공하는 길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네, 저는 제가 아주 주도적으로 제 삶을 개척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사회가 준 PDF 파일을 가장 선명하게 출력해내는 기계로 살았던 거네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성서의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상징 중 하나를 딱 끌어옵니다. 바로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아, 이집트 칼출기, 그 엑소더스요? 맞습니다. 엑소더스의 헬라어 어원인 엑소더스를 분해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밖으로라는 뜻의 접두사 엑스와 길을 뜻하는 호도스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아, 길 밖으로 나간다, 즉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난다, 일종의 경로 이탈이라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갇혀있던 이집트 파라오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텍스트의 맥락에서 파라오의 집은 단순히 나쁜 왕이 다스리는 지리적인 감옥이나 텐트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집트에서는 고기를 먹고 마늘을 먹으며 나름의 생존을 보장받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주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즉, 파라오의 집은 타자의 요구와 억압이 아주 완벽하게 내면화된 사유구조를 상징합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철저히 통제받는 시스템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모두가 안전하다고 믿고 걷는 그 잘 닦인 아스팔트 길. 사회가 너는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놓은 그 표준 경로? 우리가 우등생의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길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라오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의 길이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타 있는 셈이죠. 맞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 즉 메타노에오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타자의 집의 경로에서 과감히 탈선하여 밖으로, 즉 X로 빠져나오는 결단입니다. 밖으로 빠져나온다? 네, 타자가 쥐어준 대본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복제본이 아닌 고유한 존재자, 자아를 향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아주 존재론적인 엑소더스인 셈이죠. 와, 머리가 좀 얼얼해지는데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급진적인 사유의 전환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거대한 철학적, 신학적 이동이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만 그렇구나 하고 일어나는 추상적인 깨달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아, 물론이죠.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죠. 당장 내일 아침에 지옥철 타고 출근해야 하고 직장 상사한테 깨지고 저녁에는 가족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하는 이 아주 구체적인 일상. 이 일상에서 메타노에오, 즉 사유의 구조적 전환은 도대체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철학이 현실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진짜 의미가 있죠. 오늘 분석 자료에서는 이 사유의 전환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듭니다. 오,
오, 육아 문제요? 이거 진짜 피부에 확 와닿는 주제네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자녀를 훈육하거나 타인을 판단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네가 이해가 안 간다. 혹은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내 생각이야. 아, 네. 저도 그런 말 진짜 엄청 많이 하고 또 어릴 때 엄청 많이 듣고 자랐죠.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나중에 뭐 먹고 살래? 다 내 입장이니까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타인지의 관점으로 그 내 입장이라는 것을 현미경으로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모가 말하는 그 불안과 걱정, 잣대가 과연 순수하게 부모 자신의 고유한 생각일까요? 내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니까 내 생각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면 사실은 부모 자신이 과거의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통념, 치열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불안, 그리고 전통적인 가치관이라는 이름의 타자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아, 세상에. 결국 내 아주 순수한 걱정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말조차 사회라는 거대한 타자가 내 입을 빌려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복사기가 또 다른 복사기를 만들어내려고 막 압박하고 있었던 거네요. 아, 비극적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바로 여기서 메타노에오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막 닥달하다가 순간적으로 사유의 기반을 성찰하는 겁니다. 멈칫하고 돌아보는 거군요. 네, 잠깐. 내가 지금 아이를 다그치는 이 기준이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게 진짜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의 불안인가? 이렇게 타자의 잣대라는 낡은 경로에서 확 이탈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비로소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이나 사회적 잣대로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아이의 고유한 자리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회계가 밤에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아, 내가 오늘 우리 아이한테 화를 내서 너무 미안해 하고 눈물을 찔끔 흘리며 정서를 관리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단순한 감정적 해소가 아닙니다. 억압되어 있던 관계를 실제로 해방시키고 숨막히는 일상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아주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사유의 전환이라는 말씀이네요. 와, 이건 진짜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내면의 엑소더스가 결국 외부의 관계를 구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사유의 전환 과정에 말려 텍스트가 본래 말하고자 했던 거룩함을 향한 여정이라고 분석은 짚어줍니다. 거룩함이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막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티끌 하나 없는 천사 같은 상태를 떠올리잖아요. 막 목소리도 경건하게 깔아야 할 것 같고요. 네, 보통 홀리하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많이 쓰죠. 맞아요. 뭔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맑고 깨끗한 산신령 같은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어원적으로 거룩함의 진다뜻은 무균실 같은 순수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철저하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이요?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죠? 바로 타자에 의한 회귀로화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이란 파라오의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오는 그 수많은 붕어빵 복제본 중 하나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붕어빵이 되기를 거부한다? 네, 규격화된 사유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서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나만의 언어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주체성. 그것이야말로 거룩함의 진짜 얼굴이라는 아주 통쾌한 통찰입니다. 와, 윤리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대량 생산을 거부하는 한정판 걸작이 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첫 출발점, 그 미션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좀 내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수천 년 된 낡은 문장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새롭게 번역하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가진 4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명쾌하게 타파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오해는 뭐죠? 첫째, 회개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는 감정의 문제지만 회개는 나를 지배하는 운영체제를 바꾸는 사유구조의 문제입니다. 아, 완전 포맷. 네. 둘째, 세상이라는 타락한 공간에서 교회나 절이라는 거룩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 이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 안의 파라오로부터 벗어나는 내면적이고 존재적인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짠 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포맷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단순히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얕게 갈아타는 교환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차원 자체가 껑충 바뀌는 구조적 지평의 이동입니다. 아, 차원의 이동. 마지막 넷째, 우리가 그토록 맹신하며 달려왔던 우등생의 길, 즉 타자자의 길은 결코 생명을 주는 길이 될 수 없다는 뼈아픈 인정입니다. 아, 엘리트의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 네. 사회적 성공이 당장의 통장 잔고를 채워주고 불안을 가려줄 순 있어도 존재 깊은 곳의 평화는 오직 영의 사유라는 새로운 OS로 진입할 때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파라오의 집에서 빠져나왔고 내 OS를 포맷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역사를 봐도 이집트를 딱 탈출했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옛 시스템을 지웠다고 해서 새 시스템이 곧바로 띠링 하고 켜지는 건 아니죠. 그럼 그 사이엔 뭐가 있죠? 그 중간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텅 빈 공간, 즉 광야가 존재합니다. 광야는 혼돈의 공간이자 정화의 시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깊게 찌들어 있던 타자의 목소리, 그 익숙했던 편안함을 씻어내야 하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과도기죠. 금단 증상도 심하게 올 거고요. 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전한 파라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예 시절이 그리워지는 거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끝끝내 견뎌내고 마침내 에이스 호도스, 즉 옛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 안으로 진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자아가 확립됩니다. 존재자의 확립. 네. 그리고 2단계에 도달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타자의 복제본으로서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따라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언어, 즉 나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타자가 써준 대본이 아니라 내 언어로, 내 목소리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모든 텍스트의 정점, 가장 위대한 선언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죽고 나서야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저 우주 어느 어딘가의 화려한 장소가 천국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당신이 수십 년 동안 꼭 쥐고 있던 타자의 대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영의 사유로 당신만의 진짜 말을 내뱉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존재가 억압의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그 생생한 현재의 자리가 바로 가까이 온 천국이라는 벅찬 선언인 것입니다. 와, 세상에. 정말 듣는 내내 소름이 돋네요. 이 깊은 논의를 함께 따라오신 청취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이라고 굳게 믿었던 당신의 생각들, 심지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원인 모를 불안감조차 사실은 당신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타자가 당신의 뇌 속에 몰래 심어놓은 복제본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서늘한 통찰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해방의 메시지죠. 맞습니다. 지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흔들어 깨울 때 빛이 나거든요. 이 2000년 전에 먼지 쌓인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어떤 메시지죠? 과거를 들추며 감정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종교적인 잔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숨막히게 올가매고 있는 타자의 사슬을 끊고 텅 빈 껍데기가 아니라 꽉 찬 알맹이로서 존재의 탄생을 당당하게 맞이하라는 아주 통쾌한 철학적 독립선언문인 셈입니다. 아, 완벽한 요약입니다.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대한 구조조정인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심층 탐구의 끝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다룬 자료는 과거의 권위나 사회적 기대, 전통적인 규범을 우리를 지배하는 타자, 즉 파라오의 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쭉 따라오다 보니 제 머릿속에 아주 현대적이고 섬뜩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 어떤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스마트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나 자신보다 먼저 분석해서 끝없이 눈앞에 들이미는 그 수많은 AI 알고리즘과 쇼핑 영상들. 아, 현대인들의 필수품이죠. 혹시 이것들이야말로 21세기에 지어진 가장 완벽하고 안락한 현대판 파라오의 집이 아닐까요?
우리는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면서 이건 내가 재밌어서 보는 거야. 이 물건은 내가 원해서 사는 거야. 라고 내 주체적인 선택이라 굳게 믿지만 현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이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타자가 당신의 뇌 속에서 당신을 대신해 생각하고 당신의 욕망 자체를 마음대로 세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운영체제의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OS를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강제 설치하는 생각들을 그저 무비판적으로 실행만 하는 고성능 기계로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메타노에오, 당신만의 출애굽을 이루기 위해 오늘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서 과감히 경로이탈해야 할 가장 정교하고 달콤한 타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까지 타자가 쥐어준 대본이 아닌 당신만의 진짜 언어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성사 속에게는 단순한 오해가 아냐 메타노에오는 존재론적 전환이야 유괴 생각에서 벗어나 영으로 가는 길 진정한 나를 찾는 자유의 시작이야 익숙한 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허무인 나를 바꿔 진실을 껴안아 회개는 내 안의 언어를 되찾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피어나 생명과 평안이 내 삶에 흘러가 영의 생각으로 날 자유롭게 해 타자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아야 근원을 성찰하면 진실이 보여 출애굽 같은 변화 내 안에 일어나 새로운 사유로 여명을 일으켜 익숙한 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허무인 나를 받고 진실을 껴안아 회개는 내 안의 언어를 되찾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피어나 생각과 평안이 내 삶에 흘러가 영의 생각으로 날 자유롭게 해 타자의 생각을 복제하는 그 이름 타자자 메타노에오의 시작은 알아차림이야 메타인지론의 사유를 객관화해봐 지금 내 생각의 흐름을 멈춰서 바라봐 생각의 뿌리를 따라 어디에서 왔나 구목요요 문화 속에 갇힌 건 아닌가 내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나 이 말일까? 아니면 타자의 대본을 읽고 있는 걸까? 거들어서 공개도 내면은 원해. 불안이 밀려오면 그건 타자자야. 여기에 생각에 갇혀서만 이 길을 걸어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해. 벗어나야 해. 타자자에서 벗어나 주례법처럼 모두가 가는 길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 영이 사유로 내 말을 시작해봐. 진짜 나를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 관계 속에서도 타자자가 보여. 표준이 대치에 갇힌 내 모습이야. 상대를 바라볼 때 진심이 아니라면 그건 타자의 경로에 갇힌 걸 알아. 거들어서 고개도 내면은 공허해. 불안이 밀려오면 그건 타자자야. 여기에 생각에 갇혀서만 이 길을 걸어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해. 벗어나야 해. 타자자에서 벗어나 주애굽처럼 모두가 가는 길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 영의 사유로 내 말을 시작해봐. 진짜 나